자, 화석이라고 하는 건 뭐가 화석이냐면, 자, 과거 생물에, 고생물에 살았던 흔적이나 잔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과거 생물들이 살았던 이런 것들이지. 발자국이라든지 알이라든지 또는 배설물, 자, 이런 것들을 모두 화석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이 화석에는 자, 첫 번째, 자, 일반적으로 화석이 되려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화석이 되기 쉬운 조건에는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 자, 우리가 공룡 화석들 보면은 뼈대만 남아있죠? 네. 그런 것처럼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화석이 되기가 쉬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빨리 묻혀야 돼요. 자, 묻히지 않으면 화석이 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자, 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뭘로 치환되냐면 다 녹아서 없어지고 거기에 또 다른 이제 물질들로 똑같은 모양으로 채워져야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각 변동이 없어야 돼요. 자, 화석이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어때? 화석이 다 깨져버릴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지각 변동이 없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 화석이라는 게 있어. 자,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야. 자, 그러니까 지층이 언제 생겼느냐 이거를 알려주는 걸 표준 화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표준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자, 개체수가 많아야 돼. 자, 마리수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살아있는 생물들의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요. 즉, 한 시대만 생존해야 한다라는 말과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포 면적이 넓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분포해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런 화석에는 고생대에 살았던 삼엽충이 발견됐다. 그러면 아, 이건 고생대 지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는 푸즐이나 완종류 이런 것들은 모두 고생대. 중생대에 살았던 거는 공룡,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은 중생대에 살았던 생물이니까 아, 이런 화석이 발견되면 이거는 중생대 지층이다. 그 다음에 신생대 지층에는 화폐석이라든지
매머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아 요거는 신생대 지층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상화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지층 생성 당시의 환경을 알려준다야. 자, 그러니까 자, 어떤 생물이 살았을 때는 환경이 어땠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조건은 뭐냐면 자, 매우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해야 돼요. 자, 이런 거야. 산호라고 하는 화석이 발견되잖아. 산호가 바다에서 사는데 찬바다, 따뜻한 바다 또는 깊은 바다, 얕은 바다 다 살면은 시상화석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이 길어야 한다. 자, 이런 조건을 가져야 시상화석이 되는 거야. 거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산호라고 하는 것은 맑고 얕고 따뜻한 바다. 그 다음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면 얘는 자, 온난 다습한 육지죠. 고사리는 육지에서 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주는 화석들을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볼까? 여기는 분포 면적이라고 하고 여기는 기간이라고 해볼까요? 그럴 때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 자, 얘는 누굴까? 시상화석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이 좁고 그렇지 시상화석. 그 다음에 얘가 표준화석이. 표준화석이 될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화석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화석으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구나. 그러면 실제로 화석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한번 또 배워볼까요? 자, 두 번째.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표준화석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상화석으로는 지층의 생성 당시의 환경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를 알 수 있냐면 생물의 진화도 알 수 있어요. 자, 이 생물의 진화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래된 지층에서는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생물들이 발견됐는데 최근의 지층일수록 구조가 매우 복잡해져. 그 얘기는 생물이 진화하기 때문이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하자원도 알 수 있어요. 자, 고사리 화석이 주로 무엇으로 나중에 산출이 되냐면 석탄으로 산출이 돼요. 그런데 자, 화폐석이 많이 발견되는 곳에서는 석유가 많이 발견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층에 융기와 침강. 자, 융기라고 하는 건 뭐가 융기냐면 솟아오르는 거야. 침강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거거든. 네. 자, 융기라고 하는 건 이런 걸로 알 수 있대.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 있잖아. 히말라야 산맥의 꼭대기에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화석이 발견되냐면 산호화석이 발견돼. 그러면 옛날에는 산호가 육지에서 살았나? 아니요. 아니지. 그럼 뭐야? 이 히말라야 산 꼭대기는 옛날에는 바다였네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 네. 바다였던 것이 그렇게 솟아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리고 자, 6번째. 과거 대륙의 분포.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과거에는 바다였던 지역이 육지로 변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잖아. 네. 이런 것들이 전부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이에요. 이해되니? 네. 이렇게 해서 화석으로 옛날에 어떤 생물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지질 시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지질 시대는 뭐가 지질 시대냐면 지구 생성부터 현재까지, 자, 지구 생성부터 해서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 시대라고 불러. 이해됐니? 네. 자, 거기에는 자, 지질 시대의 첫 번째. 자, 지질 시대가 있는데 이 지질 시대를 그럼 어떻게 구분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쉽게 자, 이런 거야. 선 캄브리아 시대. 자,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눠지거든. 자, 그랬을 때 요 생이라는 게 뭘까? 생이 뭐를 의미할 것 같아? 살았던, 그래, 살아있는. 살았던 생물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질 시대를 구분할 때는 가장 큰 기준이 첫 번째, 생물계의 커다란 변동이에요. 자, 생물계 커다란 변동이란 이런 얘기야. 갑자기 생물이 출현하거나 없던 생물이 갑자기 나타나. 또는 자, 갑자기 생물의 멸종이 일어나. 그러면 생물계가 굉장히 커다랗게 변한 거지. 그치? 네. 잠깐 어, 끊겨가지고. 잠깐 멈췄었어. 자, 그러니까 생물이 갑자기 출현한다든지 갑자기 멸종한다든지 그러면 생물계가 굉장히 크게 변한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다란 지각 변동.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생물계도 크게 변하겠죠. 네. 자, 육지였던 것이 갑자기 바다로 가라앉으면 생물이 갑자기 멸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소행성이라든지 이런 게 지구와 충돌하면 생물이 또 갑자기 멸종하게 되고, 이런 커다란 지각 변동을 통해서 생물계가 커다랗게 변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자, 지질시대를 구분해 보잔 말이야. 자, 그러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거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자, 쭉 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성캄브리아 시대라는 게 있어.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자, 요거예요. 자, 처음부터 자, 지구 생성부터 있지? 언제까지냐면 5억 4,100만 년 전까지를 우리는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러. 근데 이 성캄브리아 시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대예요. 자, 그러면 윤호야, 왜 성캄브리아 시대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너무 오래전이어서 그런 너무 화석이 오래전이었기도 남았지 하고. 않아서. 뭐가 드물다? 아, 드물다? 화석이 드물어, 화석이. 아, 네네. 화석이 드물게 발견이 돼요. 자, 화석이 많이 발견되면 그 시대에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잘 알 수 있는데 화석이 너무 적게 발견돼. 그러면 화석이 드문 이유가 뭘까? 너무 오래돼서. 생물의 종과 개체 수가 적었어요. 생물의 종류도 적었고 살았던 생물의 마리수도 적었어. 그 다음에 자, 단단한 부분이 없었어. 모든 생물은 바다에서만 살았어요. 단단한 부분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겨우 만들어진 화석도 지각 변동으로 다 깨졌어. 지각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었어요. 자, 그래도 그 당시에 있지. 자, 만들어졌던 화석들이 발견이 돼. 뭐가 있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발견이 되고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곳,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발견되기도 해.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자, 다세포 생물들 번성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파리라든지 이런 것들 광합성 생물이 또 번성을 했어. 자, 광합성 생물이 번성했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 자, 대기의 조성이 변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그리고 자, 이때는 자, 기후는 전반적으로 온난했는데 자, 이때 자,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에 빙하기가 크게 나타났었어. 이해됐어? 네. 요게 성캄브리아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생대. 자, 5억 4,100만 년부터 자, 2억 5,200만 년 전까지를 우리는 고생대라고 불러. 자, 고생대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말기에 기후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곤란했는데 자 책에서는 뭐라고 났냐면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네. 자 중기 말기에 빙하기가 2차례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바다에서 자 육상 생물이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해.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생물이 육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육지로 진입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오존층이 생기는 거야. 오존층이 생성돼야만 육지에서 살 수 있거든, 생물이. 자, 왜냐면 자외선을 받으면은 세포가 다 타버려요. 세포가 존재하기가 힘들어. 자, 그 다음에 고생대에서는 있지. 자, 말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 말기에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이걸 뭐라고 하지? 판게아가 형성됐다라고 부른단 말이야. 판게아. 이해됐냐?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굉장히 크게 번성을 했냐면 삼엽충, 푸즐리나 완종류, 어류, 양서류가 번성을 했고 그 다음에 양치식물이 번성을 해요. 양치식물이 고사리류야. 자, 아까 고사리가 석탄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지? 네. 양치식물이 크게 번성을 한 게 바로 이 고생대야. 그리고 자 말기에 육지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겠지. 네. 왜냐면 바다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가 얘네들이 육지가 합쳐지면서 바다였던 것이 육상으로 변해버리거든. 그래서 자 해양 생물의 90% 이상이 자 말기에 멸종을 해요.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멸종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네. 뭐 어려운 거 없네. 그치? 자, 이 부분도 그대로 외울 거 외워야만 되겠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생대 2억 5,200만 년 전부터 해서 6,600만 년 전까지를 우리는 중생대라고 불러. 자, 중생대는 특징이 이거야. 빙하기가 없었다. 자, 빙하기가 없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네. 자, 그 다음에 중생대 초에 보면은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자, 중생대 초에 판게아가 분리가 돼요. 자, 판게아가 분리되면 또 어때? 그 당시에 살았던 생물들도 굉장히 또 많이 죽는단 말이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이때는 파충류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자, 파충류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야? 파충류가 매우 번성했겠지? 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공룡, 시조새,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번성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번성하고, 네 번째, 거시식물이 번성을 해. 자, 거시식물은 뭐냐면 소나무, 은행나무, 소철, 송백류라고 불러서 얘네들은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우리 침엽수 있지, 침엽수. 네. 이파리가 뾰족뾰족한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 소철, 송백류, 소나무 이런 것들이 거시식물이고 은행나무도 거시식물이야. 그래서 은행나무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살아있는 화석이다. 물론 소나무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겠죠. 이해됐니? 네. 요게 바로 이 중생대에 살았던 생물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신생대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요거를 신생대라고 불러. 자, 신생대는 현재의 생물과 또는 자 수륙분포 매우 유사해요. 자, 즉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도 모양하고 거의 많이 비슷해졌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유류 또는 조류가 번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포유류의 시대라고도 불러. 그 다음 세 번째 자, 신생대에는 속시식물 번성을 해요.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거는 속시식물이야. 자, 속시식물이 매우 번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초원이 번성을 해요.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풀 있잖아, 풀. 얘네도 네. 속시식물에 해당되는 거야. 자, 초원이 번성하다 보니까 자, 풀을 먹고 사는 생물도 번성하겠지. 네. 초식 동물이 번성을 해. 어떤 거냐면 말이라든지 매머드라든지 등등등. 그리고 화폐석이 매우 바닷속에서 번성을 해요. 이해되니?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알아두면 돼. 자, 그러면 이게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과 환경을 한꺼번에 설명한 거예요.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바로 대멸종 요걸 들어갈 거야. 생물의 커다란 멸종을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그림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시대. 그리고 여기는 생물 과의 수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생물 과의 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류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니? 네. 자, 여기는 성캄브리아 시대고, 자, 여기가 고생대, 여기가 중생대, 여기는 신생대. 이렇게 해볼까요? 자,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신생대. 자, 생물 과해수가 이렇게 됐다가 굉장히 증가했다가 요게 볼록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했다가 볼록 들어가고 이렇게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증가해. 자, 그랬을 때 크게 몇 군데에서 크게 변했죠? 중생대랑 고생. 요게 1, 2, 3, 4 여기를 5번이라고 해보자. 알겠지? 네. 자, 1번은 뭐 때문이냐면 자, 빙하기야, 빙하기. 자, 빙하기. 자, 선생님이 고생대에 중기와 말기에 두 차례 커다란 빙하기가 있다 그랬잖아. 네. 맞니? 네.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빙하기 때문에 기온이 매우 하강을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느 때 멸종을 하느냐면 자, 기후가 냉각됐다 그랬잖아. 역시 빙하기.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자, 뭐가 나와 있어? 소행성 충돌 이렇게 나와 있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가장 많은 멸종이 일어난 거야.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 여기에서는 판게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대륙이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이 갑자기 죽는 거지. 알겠니? 네. 그리고 화산 폭발, 그 다음에 또 소행성 충돌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생물을 크게 변화시킨 거야. 자, 네 번째 중생대 초에는 판게아가 분리됐다 그랬지? 네. 이때가 판게아 분리되면서 생물이 굉장히 많이 또 죽어요. 역시 화산 폭발도 하나의 원인이 돼요. 자, 다섯 번째 이제 신생대 때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신생대 하나를 더 써야 되겠다. 여기다 하나 안 썼네. 자, 이 신생대 말기에 네 차례 빙하기와 세 차례 감빙기가 있었거든. 자, 네 차례 빙하기와 세 차례 감빙기. 자, 이때도 역시 어때?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변하겠죠? 그리고 신생대 역시 소행성 충돌, 그 다음에 자, 화산 폭발 이런 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서 그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소행성에 충돌시킨 실험이 있었는데 그거 혹시 뉴스로 봤냐? 네, 봤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지구의 역사 중에 있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준 적이 많았거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소행성들이 지구의 육지에 떨어지잖아? 그러면 핵폭발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폭발이 일어나. 그러면 인간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위협이 되는 지구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소행성들이 지구에 접근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시뮬레이션 다 해가지고 지구와 충돌하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충돌을 시키는 실험을 했던 거지.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가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런 실험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내용들이야.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지구상의 생물은 자, 번성과 멸종을 반복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갖춰줬다. 생물 다양성을 유지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 뭘 또 배울 거냐면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건 뭘까? 이거를 또 배우게 될 거야. 자, 이게 바로 여기까지예요. 25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야. 네. 그래. 거기까지가 또 다 끝났네. 단원, 작은 단원, 지구의 역사 단원이 끝났어요. 이해됐어? 네. 자, 그래. 그러면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네. 그 부분도 조금 더 배우자. 자, 이 부분은 윤호가 많이 외워야 하는 부분이야. 네. 자, 이제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진화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진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을 해, 생물이. 그러면서 자, 몸의 구조 특성이 변하는 현상이야. 이런 거야. 그래서 오랜 기간 생물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몸의 구조와 기능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진화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진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두 번째,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윈의 진화설이라는 거야. 이거는 다윈의 진화설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물이 진화하게 되느냐 이걸 볼 때, 자, 첫 번째가 과잉 생산과 변이. 자, 이건 과잉 생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자손을 낳을 때 자손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태어나는 걸 과잉 생산이라고 불러. 알겠니? 네. 필요 이상의 더 많은 개체수를 낳고 그 개체수 중에는 자, 우리 자손 중에는 어때? 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사람도. 자, 자라는데 어떤 애는 키가 훨씬 더 크게도 자라고, 그 다음에 어떤 애는 키가 조그맣고 더 자라지 않고, 그리고 또 강아지를 낳는데 강아지의 털색이 뭐 흰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 네. 그걸 변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보다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보다 더 많은 개체수가 생산되고 각 개체 간에는 변이가 나타난다는 뜻이야. 특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생존 경쟁을 해야 되겠지. 네. 자, 즉 기린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기린이 지금 현재는 목이 길게 태어나는데
자, 옛날에는 기린도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고 긴 기린도 있었다는 뜻이야. 그랬을 때, 자, 목이 짧은 기린은 자, 먹이를 먹더라도 나무의 낮은 부분밖에 먹지 못하지. 네. 근데 목이 긴 애들은 낮은 것도 먹고 높이 있는 것도 먹을 수가 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생존 경쟁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먹이라든지 서식지 경쟁이라고 불러요. 자, 먹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자손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겠지. 네. 이게 먹이를 두고 서식지를 두고 생존 경쟁을 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살아남은 개체를 자연이 선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니? 네. 자, 다양한 변이 중 자연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만 살아남게 돼요.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네 번째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오랜 기간 자연에 적응한 형질이 자손에게 물려지죠. 유전되어 진화가 일어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한계가 있어, 한계. 어떤 한계냐면, 자, 획득 형질이라고 불러요. 자, 유전되지 않아. 자,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형질이 아니고, 획득 형질은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우리 거기 보면 바디빌더들 있지, 바디빌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때? 매일 운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온몸에 근육이 그냥 불룩불룩 막 불퉁불퉁하게 만들어지잖아.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근육이 되게 좋아.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 자손이 태어나면서 근육이 불룩불룩 이렇게 해갖고 태어나겠어? 아니요. 아니지. 그 사람은 자,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이런 거를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이라 해서 획득 형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어. 알겠죠? 네. 다음에 자,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사회 또는 과학에 영향을 준 효과가 있어. 자,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 자,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줬어. 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야? 회사들 간의 경쟁을 하잖아. 그치? 경쟁에서 이긴 회사만 살아남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자, 얘는 또 뭐를 일으키게 되냐면, 자, 야, 우리 민족은 니네보다 태어날 때부터 우수해.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고 니네는 하찮은 민족이야 라는 게 뭐였니? 그게 제국주의야. 제국주의.
자, 쉽게 얘기하면은 식민지를 만들어 버리잖아. 네. 제 영국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식민지를 가졌던 이유가 야,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고 니네는 뛰어나지 못하는 미개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니네를 지배하는 건 당연해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생존 경쟁에 우리는 니네보다 우수한 민족이야 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니? 굉장히 사회 진화론이 대두되었다라고 나오죠. 네. 사회 진화론의 대두 이런 것들 등등의 영향을 줬어. 그러면 과학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 자, 유전학이라 그 당시에는 이제 유전이라는 말이 없었거든. 그래서 유전학에 영향을 주고 자,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물려지는 거죠. 그리고 사회생물학, 분자생물학. 자, 사회생물학 또는 분자생물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게 등등의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 당시까지는 진화라는 자체도 별 얘기가 없을 때거든. 그리고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물려진다는 유전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다윈의 진화설의 영향이에요. 됐니? 네. 자, 그래. 그 다음에는 변이가 나오는데 자, 변이 이게 뭔지를 또 배워야 되는데 어떨까요? 변이까지도 나갈까 아니면은 외울 거를 외워야 될까? 변이까지 근데 많이 있어요. 변이 나가면 그 뒤에까지 나가버려야 돼. 한 페이지만 하는 것도. 그러면 변이라고 하는 게 뭔지만 할까? 네. 그래. 그러면 변이가 뭔지만 거기까지만 해보자. 자, 변이. 자, 우리가 아까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보면 과잉생산과 변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변이가 뭐냐? 자, 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같은 종에 속한 생물 사이에서 같은 종에 속한 생물 사이에서 그러니까 같은 종이다. 그러면 개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 사람이면 사람들 사이에서라는 얘기죠. 네. 나타나는 자, 모양, 기능, 습성 등이 자, 모양, 기능, 습성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변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걸 변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변이에는 유전이 되는 변이가 있고 유전이 되지 않는 변이가 있어. 그거를 두 가지로 나타났죠. 자, 첫 번째 유전적 변이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유전적 변이. 자, 이 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되는 변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인데 자, 이거는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요. 자, 우리 앞에서 유전자 배웠지? 네. 이제 DNA 중에 자,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적 요소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그랬어. 이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 그리고 자,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면 자손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형질이 계속 오랫동안 전달되면 그런 형질만 가진 개체가 나타나겠지.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유전적 변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비유전적 변이. 자, 이거는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 변이에요. 자, 주로 무엇 때문에 영향을 받느냐면 주로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자, 우리가 환경이 어때? 계속 운동을 하는 환경이라면 근육이 발달하는 환경. 그치? 이런 것들은 유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유전적인 두 번째.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자, 이 원인에는 자, 두 가지가 있어. 돌연변이. 자,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네. 자, 부모의 없던 형질이 갑자기 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 때문에 생기냐면 DNA의 변화 때문에 생겨요. 자, DNA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돌연변이라고 불러.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털색이 계속 갈색 털만 가진 사슴 집단이 있었다고 보자.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흰 털의 색이 나타나. 그러면 흰색 털을 가진 유전자로 전달이 됐다는 얘기지. 네. 그런 것들을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거야. 갑자기 부모의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유성생식 과정에서 자,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자, 쉽게 얘기하면은 부모의 생식세포가 다양하게 존재해요. 자, 그래서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손이 태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쉽게 얘기하면은 자, 아빠가 만드는 정자, 엄마가 만드는 난자가 있어. 그러면 정자하고 난자가 만들어서 사람이 돼야 되잖아. 네. 근데
이 정자의 수마다 유전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전자가 똑같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자, 유전자 형태가, 자, 쉽게 얘기하면은 염색체라고 하는 걸 우리 쌍으로 존재한다고 들었지? 네. 자, 염색체를 이렇게 하나라고. 자, 이건 아빠에게 받은 거, 이거 엄마에게 받은 거. 근데 이런 게 몇 개가 있냐면, 자, 사람은 23쌍이 있어. 23쌍이.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를 1번 1-, 2번 2-, 3번 3-라고 해봐. 쭉 있는데, 자, 이렇게도 이어져,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자, 요게 서로 바뀔 수도 있겠지. 네. 1번이 서로 바뀔 수가 있어. 왜냐면 아빠에게 받은 거, 엄마에게 받은 거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 두 개가, 자,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 서로 1, 2, 3, 4, 5, 6을 쭉 배열될 수 있지만 1번 1번 다시가 바뀔 수 있고 2번 2번 다시가 바뀔 수도 있고 또는 1번 2번이 바뀔 수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지겠지. 네. 그래. 그래서 생식세포가 매우 유전자가 다양해. 그러다 보면 다양한 유전자들끼리 결합하면은 더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네. 요게 바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